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2019년도 가맹거래사에 나왔던 경영학. 아마 여러분들이 작년 시험을 보신 분들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왜냐 그러면 가맹거래사의 경영학이 정말 경영학 출제되는 가운데서는 순위를 다툴 정도로 제 경영학의 여러 분야를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깜짝 놀랄 정도로 문제 수준이 높다 하는 걸 거듭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쭉 나왔던 내용을 갖다 한번 분석해 본다면 회계학이 8개입니다. 우리가 통상 경영학이다 그러면 뭐 책을 보면 회계가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회계 중에도 뭐 앞부분에 약간 나온 이야기가 있지만 그거 가지고 커버가 안 됩니다. 상당히 수준이 있다 이런 얘기가 되고, 특히 재무관리, 이 재무관리는 그 다음 마케팅, 역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그러면 가맹거래사가 되기 위해서는 회사에 대한 정보를 확실히 알아야 된다 그러는 것 때문에 회계를 갖다 가장 먼저 깔고 있습니다. 회계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야 회사의 장부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고, 또 운영되는 가맹사업자들이 정말 제대로 운영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의 장부 검토를 갖다 위해서는 반드시 회계학이 준비가 돼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역시 내가 만든 물건을 가지고 만들어 팔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마케팅 영역이 되겠죠. 그럼 마케팅은 가맹거래사의 필수적인 영역이다. 그래서 역시 8문제가 나올 정도로 마케팅에 대한 전반적 흐름, 바로 니드와 완트, 필요한 사람에게 어떻게 물건을 충족시키며 소비를 만족시키며 이끌어갈 거냐 하는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가 됩니까? 마케팅 영역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었죠. 그다음 이제 재무관리가 나옵니다. 재무관리. 재무관리가 역시 어디에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이 재무관리 수준은 과히 CPA 공인회계사 1차에 나올 문제 정도와, 그리고 여러분 잘 알지만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로 공무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에서 공무원 시험을 갖다 보면 상당히 수준 높게 내는데 그 정도의 수준에 버금갈 정도로, 그래서 자격증 경영학 속에는 가맹거래사 경영학이 정말 포괄적으로 교수들이 정말 장장한 멤버들이 들어가 출제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안 그러면 어디 되죠? 그냥 말로 된 경영학으로 그냥 끝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정확한 가맹거래사의 직능을 갖다 수행할 사람을 갖다 뽑는데 문제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다시피 이미 회계학의 8문항, 마케팅의 8문항, 그리고 재무관리의 6문항이다. 전반전 문항이 짱짱하게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시험지를 받자마자 거의 대다수 이거 정말 힘들구나. 그렇기 때문에 보통 가맹거래사를 준비하는 분들이 뭐 서너 달 해서 공부하겠다 이런 마음 가진 사람 다 탈락됩니다. 다 탈락, 1차가 통과가 안 됩니다. 그리고 과목수도 지금 자격증 중에 가장 간편한 거는 여러분들 잘 알지만 3과목, 2차에 2과목, 5과목 가지고 자격증 딸만 한 거. 그리고 또 가맹거래사만큼 폭넓게 취업할 수 있는 영역이 없습니다. 뭐 서울에서 제주까지, 여러분이 잘 알지만 국내만 보더라도 얼마나 많은 가맹점, 지유의 편의점이 없는 곳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지만 이렇게 취업이 되기 쉬운 곳이고 자격증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응시를 하다 보니까, 왜냐 그러면 보통 이제 시험 낼 때 어렵게 내자, 변별력을 가지자, 그래야 1차에서 어느 정도 탈락을 많이 시켜버려야 2차 시험 볼 사람들이 국한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자격증보다도 뭐 1차의 과목 3과목, 뭐 경영학, 민법, 그리고 경제법, 이 3가지인데 특히 경영학 속에 거의 대다수가 어디에 되느냐, 뭐 여러분들이 판가름 나게끔 한 3, 40점 나오면 잘 나온다 이거죠. 공부 안 한 사람들이 볼 때는. 근데 왜 되느냐, 좀 잘한 사람이 볼 때는 왜 되느냐, 8, 90점까지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1차를 빨리 통과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왜 되느냐 그러면 최소한 시간을 갖다 그래도 한 6개월 또는 아니면 한 7, 8개월 정도 시간을 갖다 드려야 되는데, 통상 우리가 통계적으로 이렇게 카페를 갖다 운영하다 보니까 체크를 하면 4월달 시험이 있으면 1월달 정도부터 시작한다 이거죠. 서너 달 속에 승부를 걸겠다. 그렇지만 그건 절대 어렵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며 오늘 문항을 하나하나 보도록 하죠. 그리고 후반전에 가가 조직행위 6문항이 나옵니다. 조직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가맹이니까 생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요즘 시대는 MIS 시대라고 얘기를 하죠. 바로 여러분들 경영정보,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경영정보. 더군다나 가맹사업자는 여러가지 뭐가 되느냐 그러면 사업에 관련된 정보를 갖다가 어떻습니까? 수시로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정보에 대한 공개라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MIS 쪽에 이야기가 거의 나오더라. 그래서 원래 아마 2019년도에 출제된 경영학 문제는
문제의 평을 한다면 정말 잘된 분이다. 정말 가맹사들이 가져야 할 요점을 가졌지 뭐 말로 된 거, 말로 된 경영학. 여러분들도 책 보면 아주 짧고 말로 된 부위, 숫자 나오는 거 싫어하죠? 그러면 백발백중 뭐해야 되느냐? 실패하고 가맹거래사는 통과할 수 없다라는 걸 갖다 아시고, 자격증은 유효하고 또 과목 수도 적지만 최소한 공부는 어떻게 되느냐? 양을 갖다 어느 정도 넓히며 경영학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장기 레이스로 어떻게 되느냐? 공부를 해둬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문항수의 분포는 바로 여러분이 잘 알지만 이렇게 문항이 8개, 8개,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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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40문항을 갖다 골고루 냈다. 그리고 거의 요즘은 경영학이 말로 된 경영학 같습니다. 여러분들 경영학 책을 봐가지고 말로 된 거, 말로만 된 책은 절대 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짧다, 너무 경영학 책이 좁다, 그럼 거의 어디들은가 30점, 40점에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두꺼운 책이라도 정확하게 공부를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시간의 소요를 갖다 꼭 투여를 해서 2020년도 시험에는 꼭 성공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성공의 비결은 열심히 하고, 또 설령 만약 안 되면 여러분이 어디 되느냐, 시간을 좀 들이더라도 미리 한 1년 정도, 보통 자격증들은 한 1년 정도 시간을 소요하며 이제 학생들이 공부를 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가맹거래사는 3, 4개월 만에 끝내겠다 이런 사람은 거의 백발백중 다 탈락이 된다는 걸 아시고, 꼭 하나하나에 신경을 쓰며, 특히 경영학은 책이 너무 작다, 회계 재무가 제대로 안 나와 있다, 그럼 그런 책을 아예 보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책 봐야 여러분들 합격할 수 없다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며, 지금부터 문항이 얼마나 하나하나 잘 섬세하게 교수가 출제를 했는가를 갖다가 보고, 정말 저는 출제 교수들이 정말 유능한 분들이 출제를 했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말 맞는, 자격증에 맞는 출제를 가장 어디 되느냐 잘했다. 모든 경영학 속에서 가맹거래사에게 경영학을 출제하는 교수들이 상당히 교수들 수준이 있다라는 걸 갖다 거듭드리며, 앞으로 계속 이렇게 나갈 거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한 문제 한 문제 풀어나가도록 하죠. 자, 여러분이 잘 알지만 문제에 대한 해설은 이 정도로 하고, 1번에 나오는 이야기부터 우리 한번 보도록 하죠. 감가상각입니다. 말 그대로 내가 어떤 재산을 갖다 구매했을 때, 토지나 토지 같은 경우는 예외지만 건물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가치 하락을 인정하는 걸 디프리시에이션이다, 감가상각이라고 말하죠. 이 감가상각은 취득 가격에다가 재비용 등 부위를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하여 가치 하락을 인정한다 하는 게 감가상각의 이야기라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들 아마 본 수업할 때 제가 감가상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액법이다, 정률법이다, 이동평균법이다 등등 여러 가지 어디 되느냐 그러면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보자 이겁니다. 맨 먼저 나오는 이야기 중에 옳지 않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감가상각은 자산의 내용 동안 체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제 여기에서 이야기는 뭐 정액법이다, 정률법이다, 연수학계법이다, 이동평균법이다 뭐 등등 얼마든지 내죠. 감가상각액을 갖다가 뭐가 되냐, 대상금액을 회계기간별로 배분하는 절차다, 맞는 말이죠. 감가상각, 가치 하락을 취득가격을 측정한 수단과 방법에 의하여,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하여 배분한다, 맞습니다. 감가상각을 결정하는 이야기는 감가상각의 대상, 그렇죠. 취득가격에다가 재비용을 갖다 든, 특히 자본적 지출에 속하는 여러 가지 비용은 더해라.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내용에서 내용 연수를 가지고 따진다. 감가상각의 방법, 이런 것들이 어디 되느냐, 그럼 감가상각을 결정하는 요소가 맞다, 맞죠?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는 자산의 취득 중 비용으로 계상되는 현재까지 소멸된 원가를 차감한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뭐가 되느냐 그러면, 감가상각 누계액은 자산의 취득 원가 중에, 자산 취득 원가 중에 뭐가 되느냐, 비용으로 삭제된 부위를 갖다 제외한 나머지를 갖다가 어떠냐, 소멸된 원가를 누계한다 하는 게 감가상각 누계액이다, 이렇게 우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취득 원가에서 감가상각액을 차감한 가격을 장부가격을 한다. 취득가격,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취득가격에다가 감가상각액을 빼면 장부가격이다 하는 말이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정률법은 매 기간 동안에 바로 동일한 금액, 이 동일한 금액은 정률이 아니라 정액법이다, 이래 돼서 금액이 일정하다, 그런 이야기를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취득원가에다 잔존가격 S를 갖다 빼고 내용연수 N으로 나누면 매년 똑같은 금액, 매년 똑같은 금액을 가지고 이들냐 감가상각하는 것은 정액법이지 정률법은 아니다. 정률은 뭐가 되죠? 바로 잔존가격에다가 율이 매년 똑같다, 율이 매년 똑같다. 잔존가격은 계속 달라지지만 거기에다 비율을 똑같이 곱하는 걸 갖다 우리는 정률이라고 하며, 금액은 어디에 되느냐, 차츰차츰 우리가 달라진다. 그래서 기초 원리 얘기할 때 우리가 얘기를 했죠. 바로 정액의 경우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정액은
그럼 그 똑같은 금액의 변동을 얘기하고 정률은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이런 곡선을 얘기하고 영직선을 얘기한다 하는 얘기가 되죠. 이건 바로 매년 똑같은 금액으로 해야 되느냐? 가격 하락을 나타낸다면 정률은 초기에는 많이 되다가 나중 가면 적어지는 율이 같다는 거지 금액이 같다는 말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에 정액을 얘기한 이야기지 정률을 얘기한 것은 금액은 어떠냐 그러면 처음에는 많이 크다가 차츰차츰 가면 금액이어야 되죠. 하강하는 형태. 접수를 하려면 처음에는 가파르다 나중에는 수평 형태로 가는 게 정률이다 하는 이야기로 5번이 정답이다 하는 이야기로 82번에 바로 감가상각에 대한 이야기를 묻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82번으로 넘어가죠. 82번은 상당히 이제 숫자를 다루는 문제가 됩니다. 이 숫자를 다루는 문제에서 특히 2번 문제를 딱 대하자마자 여러분들은 이거 정말 어렵구나. 그냥 보통으로 공부해서는 절대 어디에 되느냐 가맹거래사의 경영학을 돌파할 수가 없구나. 이게 문제가 2번 딱 보면 뭐가 되죠? 바로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을 갖다가 상각하는 경우 사채를 할인 발행했을 때 생기는 금액을 나중에 사채 장부 가격을 갖다 우리가 얘기할 때 12월 31일 12월 1일 날 사채를 발행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12월 1일 날 사채를 발행했다 그러면 보통 이제 발행한 금액이 나올 거란 말입니다. 여기 보면 95만 얼마냐 그러면 바로 952만 440원에 발행했다. 발행 금액이 나옵니다. 그럼 이 발행 금액을 가지고 1년이 지났을 때 예를 들어 1월 1일에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우리가 요 발행 금액은 950 뭐가 되느냐 그럼 2만 그 다음에 440원이다 하는 이야기로 나왔죠. 이걸 발행했어요. 그러면 12월 30일이 되었을 때 어디 되느냐 그러면 사채 장부 가격은 묻습니다. 이게 바로 발행할 때 가격이다. 그럼 여기에다가 1년이 지났을 때 1년이 되어 지났을 때 우리는 봤을 때 유효 가격과 유효 이자와 액면 이자의 차이 한마디로 말하면 실제로 발생된 금액과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액면 가액의 차이만큼을 갖다가 해야 되느냐 여기에 가감해서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사채 할인 발행 자금에 대하여 사채 장부 가격을 따진다면 아느냐 하는 이야기를 갖다 들고 제가 복잡한 과정이 있다 보니까 PPT에 만들어 놓은 내용 과정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채를 갖다 발행했을 때 유효이자율법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여기서 조심할 거는 바로 2000년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1년 1월 1일 날 950만 2440원의 사채 장부 가격으로 발행을 했다. 그럼 이게 다음 넘어갔을 때 기초장부 가격은 그대로 발행한 가격이 넘어오겠죠. 이때 유효이자율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지만 요거의 유효이자율을 10%로 본다. 그러니까 952만 440원에 10%를 갖다가 곱하라. 0.1을 곱하면 요 가격이 나옵니다. 다음에 넘어갔을 때도 역시 0.1을 갖다 곱하면 요거 나옵니다. 다음에 넘어갔을 때도 0.1을 갖다 곱하면 요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장부 가격에 전년도 장부 가격에 10%를 갖다 곱하면 유효이자율이 나온다 하는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액면이자율은 액면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1000만원짜리다. 그렇기 때문에 1000만원짜리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8%라 그랬습니다. 0.18. 이건 매년 어디에 되느냐 액면 이자율은 80만원씩 1000만원 곱하기 뭐가 되느냐 0.08을 곱하니까 80만원씩을 갖다 매년 생긴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유효이자율과 유효이자율로 계산했을 때 이자와 액면 이자와 계산했을 때 차이만큼을 바로 플러스해 준다 이거죠. 바로 원래는 유효이자율은 사용할 때 느낄 수 있는 유효한 금액만큼의 95만원만큼의 이득을 갖다 얻는다는데 나가는 액면에는 80이니까 얼마만큼 이득 보느냐 요거 뺀 차이만큼. 그래서 95만 2440원이 발행 가격인데 1년 동안의 유효이자율은 얼마냐 그럼 10%로 보니까 95만원이란 말이에요. 95만 244원이죠. 액면 이자율은 1000만원에 8%니까 80이니까 실제로 95만 244원만큼 이득을 보는데 80만원만큼 나가는 효과를 갖다 내니까 얼마만큼? 15만 244원만큼이 어디에 되느냐? 이득이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발행한 가격에다가 요 이득된 만큼 플러스 된 만큼 더해주면 요 가격이 나오더라. 묻는 건 바로 요 가격을 묻고 있죠. 요 가격을 묻는다 이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가만히 보면 유효이자를 갖다 2001년 12월 30일 날 볼 때 발행 가격이 얼마냐? 요거란 말이야. 요게 뭐가 되냐? 10%만큼을 갖다 유효이자로 본다. 그러니까 95만 244원이 나오죠. 다음에는 뭐가 되냐? 액면이자율은 실제로 장부에 있는 내용인데 1000만원에 대하여 뭐가 되냐? 8%니까 80만원이다 이거지. 그럼 이 두 가지 차이를 갖다 우리가 구하면 얼마 이득이죠?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우리가 봤을 때 요 차이만큼.
요걸 갖다가 요 장부 가격에다 차이만큼 이득분만큼 더하니까 실제 뭐가 되느냐 1년이 지난 상태에서는 965만 2684원의 효과를 갖다 가진다는 이야기가 되더라. 여러분 꼭 알아둬야 됩니다. 유효이자율에 의한 이자와 액면이자율에 대한 이자의 차이만큼을 갖다 장부가격에 플러스해 주는 것이 뭐가 되죠?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장부가격이 점진적으로 어디됐나 사용하는 데 따라 유효이자율이 어디됐나 더 크기 때문에 액면이자율보다 유효이자율이 큰 만큼 이득을 가감하기 때문에 발행한 가격에다 계속 가산해서 발행한 가격에 대한 장부가에다가 또 가산해서 또 장부가격에다가 바로 차이만큼을 갖다 가산해서 장부가격이 정상적으로 가는 현상을 갖다 나타내며 바로 첫 번째 여기 얼마냐 문제는 여기서 묻고 있죠. 여기 묻고 있을 때 실제 발행한 가격 그 다음 요거 차이가 얼마냐 15만 244원 두 가지를 갖다 더한 만큼이 뭐가 되느냐 사채의 장부가격으로 상승됨을 나타내기 때문에 965만 2684원이 정답이다는 요 표를 100% 이해할 수 있느냐 저희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사채편의 이야기 속에서 저희 책에 나온 그대로 이야기를 숫자만 바꾸고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이런 거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맹거래사를 그냥 가볍게 치고 들어가면 경영에서 걸리게 됩니다. 경영이 상당히 수준 있는 문제, 특히 회계, 재무 이 분야는 정말 잘하지 않으면 절대 1차에 통과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반하며 여러분들 반드시 이해를 하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3번으로 가져보죠. 3번에 가면 유형자산을 취득한 후에 지출된 수익적 지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어떤 유형자산을 갖다 예를 들어 건물이라든가 기계라든가 이런 유형자산, 형태가 있는 자산을 유형자산이라고 하죠. 취득한 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유형자산에는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이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자본적 지출은 너무나 현장 가격에 뭐가 되느냐 가치의 증가를 가져오기 위하여 그래서 현장 가치 증가, 현장 가치의 증가를 위하여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또는 아니면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내용 연수를 갖다가 연장시키기 위하여 내용 연수를 연장시키기 위하여 이럴 때 자본적 지출이라고 얘기하고 이때는 자산적 처리를 한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 본 수업할 때 했죠. 반면에 뭐가 되느냐 수익적 지출은 바로 뭐가 되느냐 수익적 지출은 현상을 유지한다. 현상을 유지한다 이런 말이 되죠.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가 봤을 때 이용하는 거 예를 들어 수선비 이때는 비용으로 수선비로 친다 그런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배웠던 바가 있습니다.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거죠. 그래서 자본적 지출은 자산으로서 현장 가치의 증가나 내용 연수에 도움을 주고 수익적 지출은 비용으로 치며 현상 유지나 또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원상 회복 예를 들어 유리창문이 끼워졌다 그럴 때 유리창문을 갖다 갈아 끼워주는 거 이건 바로 자본적 지출이 아니라 수익적 지출인 비용으로 본다는 얘기가 되겠죠. 요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해놓고 수익적 지출에 해당되는 거 요걸 갖다 찾도록 하죠.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선생님이 저희 책에서 우리가 내놨던 이야기가 바로 요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 겁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에 대한 비교를 하라 이렇게 되죠. 자본적 지출은 가장 최근의 성능에 대한 수준 또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위하여 미래 경제적 효익을 위하여 돈을 투하를 한다. 자본적 지출입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공정을 채택한다든가 기계장치에 대한 뭐가 되느냐 생산 능력이 증대한다든가 내용 연수에 뭐가 되느냐 연장을 한다든가 원가의 절감을 갖다 가져오는 이야기를 가져온다든가 품질의 향상을 가져오는 이야기를 한다 할 때 이건 바로 자본적 지출로 자산적 처리를 한다는 걸 아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산적 처리를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성능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창문이 끼워졌을 때 끼워진 상태로 가면 안 되죠. 창문을 갈아 끼워야 되는 거는 바로 여기에 속하는 자본적 지출보다는 수익적 지출, 현상 유지를 위한 거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공사나 유지나 보수, 수리를 위한 지출을 얘기할 때 이건 뭐로 보느냐? 비용으로 본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자본적 지출은 바로 자산에다가 그대로 가액에 자산에 플러스해 준다는 역할이 되고 만약에 수익적 지출은 단기 비용으로서 수선비로 본다는 걸 아느냐 수선비로 본다는 걸 아느냐 하는 이야기에 대한 차이를 명백히 우리가 알아둬야 되며 우리 교재에서 이미 제출했던 우리 책의 이야기 속에서 그대로 제가 뽑아가지고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한번
한번 같이 체크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 여기에 뭐가 되느냐. 첫째 중요한 이런 자본적 지출의 이야기로 간다면, 자, 여기서 우리가 같이 한번 보자 이거죠. 유형자산을 취득 후에 발생하는 것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죠? 유형자산을 취득한 후에 일어나는 이야기는 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상당한 원가 절감을 가져오는 질차. 원가 절감. 예를 들어 우리가 만약에 물건을 갖다 만들 때 원가의 절감이다. 이건 바로 자본적 지출에 속하는 거죠. 그 다음에 생산력을 갖다 증가한다. 이거 역시 하나의 가치의 증가를 나타내기 때문에 자본적 지출이라고 우리가 말해야 되죠. 그 다음에 경제적 내용 연수를 갖다가 얘들은 연장시킨다. 예를 들어 뭐 우리가 잘 아는 뭐가 됩니까? 건물을 갖다 리모델링 할 때 수십만 또는 수백만 원의 돈을 갖다 열 때는 역시 자본적 지출이 되겠죠. 그러나 마모된 자산을 원상회복해서 사용하는 지출, 원상회복. 창문이 깨어졌을 때 창문을 갈아 끼운다. 예를 들어 또 뭐 돌아가는 어떤 도구가 하나 고장났다 할 때는 고장난 부위를 갈아 끼워줘. 이건 바로 뭐냐? 수익적 지출이며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죠. 그러나 품질 향상을 가져오는 지출, 이건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자본적 지출로서 자산으로 처리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충분히 무슨 말인가를 이해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로 설명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83번에 나온 바로 유형자산에 대하여 현존 가치의 증가나 또는 수명 연장을 위하여 돈을 투하할 때는 바로 자본적 지출로서 자산의 플러스를 해주지만 단순한 현상 유지 또는 아니면 원상 회복을 위하여 돈을 투하를 했다. 이럴 땐 바로 수익적 지출로 비용으로 처리한다. 그래서 마모된 자산의 원상 복구에 따른 비용. 이건 다른 거는 다 자산으로 자신의 자산의 증가로 플러스를 해줘야 되지만 여기에 마모된 바로 원상 복구. 이건 뭐가 되느냐? 비용으로 수선비로 쳐주며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다는 내용을 아느냐 하는 이야기로 문제를 물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뭐가 되느냐. 그런데 바로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 선생님이 비교를 했죠.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아까 얘기하던 이야기 바로 이런 이야기들 이걸 한 번 더 비교를 처리하고 단 여기에는 자본적 지출은 자산의 플러스를 해주면 되고 수익적 지출은 비용으로서 수선비로 본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형태 구분은 이렇게 우리가 처리하면 된다 하는 이야기를 알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다음 이야기는 바로 84번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이 아닌 것 하고 묻고 있습니다. 질적 특성을 묻고 있는데 이 질적 특성은 우리 수업 책에 정리를 할 때도 여러분에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먼저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며 정리를 하고 문제를 우리가 한번 보는 쪽으로 하죠. 여러분이 잘 알지만 유용한 정보를 갖다 주기 위한 질적 재무정보의 특성은 뭐냐? 우리 책에 있는 이야기죠. 바로 근본적 질적 특성과 그 다음에 목적 적합성이라는 얘기가 나오며 충실한 표현에 대한 이야기 세 가지가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근본적 질적 특성에는 바로 산목이라는 건 바로 목적의 예확증 그런 말이 나오죠. 예측 가치가 되어야 되며 확인 가치가 되고 중요성에 의하여 정한다. 그런데 예측은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뭐가 됩니까? 미래 가치를 갖다 얘기하는 거고 확인 가치는 현재를 갖다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도에 따라 우리가 찬다. 그러니까 앞다리만 따서 예확중이라는 말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완중오라는 말이 나오죠. 완전하고 중립적이며 오류가 없다. 그런 이야기가 충실한 표현을 나타내는 이야기가 되어서 완중오라는 말을 갖다 우리가 썼다 하는 말을 우리가 얘기했죠. 그래서 근본적 질적이란 삼목, 세 가지 목적이 있는데 예확중이라고 얘기를 했고 삼충은 뭐가 되느냐? 충실한 표현을 얘기하는데 완전성, 중립성, 오류가 없음을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보강적 질적, 바로 여기에 있는 주된 목적을 갖다 도와주는 얘기에 바로 역할이 뭐가 되느냐? 비검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비교 가능성, 그 다음에 검증 가능성, 그 다음에 적시성, 그리고 이해 가능성이라는 비검적이라는 이야기를 갖다 꼭 외우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지만 목적에는 바로 삼목은 예확중을 기억하라.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충실의 세 가지는 뭐가 되느냐? 삼충은 완중오를 생각하라. 그리고 여러분 보강적 질적 특성에는 비검적이 비교 가능성, 검증 가능성, 그 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 적시성, 그리고 비검적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자. 물론 적자를 이런 적자로 써도 되지만 적시 그러는 이야기에 비검적으로 외워두자 하는 이야기를 제가 분석할 때 했던 이 표를 여러분 생각하며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무질적의 가장 중요한 질적 특성은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삼목 삼중, 삼충, 그리고 비검적이
비금적이 여기에 속하지 않는 것은 전부 다 뭐가 되느냐? 질적 특성에 속하는 게 아니다 하는 이야기로 영유로 치고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앞에 가서 문제를 우리가 한번 본다면 이런 얘기가 되죠. 바로 충실한 표현이다, 비교 가능성이다, 발생적이다, 적시성이다, 이해 가능성이다. 그런데 발생주의. 이 발생주의는 뭐가 되죠? 비용과 수익을 갖다 우리가 인식하는 기법에서 비용의 경우는 발생주의입니다. 비용은 반드시 발생하면 뭐가 되느냐? 돈을 주든 안 주든 발생주의에 뭐가 되느냐? 그럼 비용은 바로 발생주의만 취한다. 예를 들어 내가 남에게 노동력을 갖다 시키고 돈을 줘야 되는, 돈을 주든 안 주든 그 원인이 발생되었다면 반드시 어디에 되느냐? 장부에 기록하는 걸 갖다 우리는 발생주의에 근거한 비용 처리다 이렇게 얘기하죠. 반면에 뭐가 되느냐? 수익의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바로 발생주의 플러스 실현주의라는 말을 갖다 쓰죠. 실현주의.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되느냐? 내가 어떤 일을 했다. 그럼 돈 받을 원인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그거로 끝나지 않고 수익의 경우는 상대로부터 돈을 갖다 반드시 받아야만 우리가 수익에 실현되었다고 본다. 그래서 비용의 경우는 도덕주의야. 내가 떼먹어야지 이런 말을 쓰지 않는다 그랬죠. 내가 남에게 일을 시켰다면 반드시 도덕적으로 돈을 준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원인이 발생되면 비용은 처리해도 된다. 그렇지만 수익의 경우는 발생이 되고 자기가 상대로부터 돈을 반드시 받는 실현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이야기. 비용과 수익을 바라보는 견해가 발생주의와 실현주의라는 이야기 두 가지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회계학할 때 제가 자세히 설명했던 바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끝까지 경영을 앞부분 뭐 이렇게 듣는 것도 중요하고 또 뭐 물론 우리 가맹거래사의 경우는 이렇게 영역이 몇 가지로 원래는 명백히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지만 통상 두루 이렇게 나오며 회계와 재무를 섞더라 그런 얘기인데 원래만은 마케팅이라든가 명백하게 마케팅, 조직행위, 생산관리, MIS 여기만 내고 예를 들어 뭐 다른 일반 경영이나 이런 부위는 거의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삭제를 했는데 그래도 공부는 해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점수 8, 90점 정도 경영에서 끌어올려줘야 경제법이나 민법에서 만약에 점수가 미비될 때 완전한 전략과목으로 간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런 이야기를 정확하게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비금적이 완충호 뭐 이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발생주의 같은 경우는 비용이 될 때 발생주의다. 그러나 수익의 경우는 발생주의 플러스 실현주의를 갖다 취한다는 걸 본 수업할 때 제가 얘기를 했고 여기는 실적 특성이 아니라 하나의 발생주의, 실현주의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야기는 바로 하나의 회계 처리를 위한 하나의 기법이다 하는 이야기가 되지 재무의 질적 특성은 아니다. 이 질적 특성은 한 번도 얘기하지만 뭐가 됩니까? 삼목과 삼충이라는 이야기. 예확중, 예측가치, 확인가치, 중요성에 따라 다음 충실한 표현은 완전하여라 중립적이어야 된다. 오류가 없음을 우리는 얘기한다. 그리고 이걸 도와주는 바로 내용 보강적 질적의 비금적이라고 했죠. 비교 가능성, 검증 가능성, 적시성, 이해 가능성, 비금적이를 기억하자 하는 이야기 저희 책에도 있고 제가 강조를 했던 부분입니다.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되겠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회계 문제 하나에 바로 여러분 잘 아는 84번의 이야기가 나오고 85번에 가면 숨을 돌립니다. 바로 다음에 회계 거래가 아닌 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회계상의 거래를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회계상의 거래가 아닌 거인 거 굉장히 중요하죠. 자 예를 들어 상품 3만 원을 구입하고 현금을 지급했다. 이건 명백히 상품이란 자산은 들어오고 현금이란 자산은 나갔다. 그리고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로 분명한 거래로 여기는 상품이 되고 여기는 현금이 되며 금액은 3만 원이라고 우리가 쓰고 여기도 대차평균의 원리에요. 3만 원을 적는다. 이거 분명히 붕괴가 되고 거래가 되는 거 맞죠. 다음 태풍으로 인해 보관하고 있던 상품이 어디 됐냐? 10,000원이 훼손되었다. 그럼 상품은 분명히 자산의 감소로 날아갔자 이거죠. 10,000원, 1,000원 날아갔다 이거 자산의 감소입니다. 반면에 여기는 뭐냐? 대손이다. 대손이 발생한 거죠. 그럼 대손은 비용의 발생이다. 거래가 맞습니다. 다음에 신규 프로그램을 갖다 제작하기 위하여 급여를 갖다가 200만 원 지급하기로 하고 종업원을 채용했다. 여러분들 채용하든지 또는 아니면 뭐가 되느냐 그럼 예약하든지 주문을 하든지 보관을 하든지 이런 것들은 절대 거래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죠. 왜? 200만 원을 지금 준 게 아니고 채용했고 계약이란 말이에요. 계약했기 때문에 계약은 절대 거래가 아니다. 여기 바로 3번이 거래가 아니다가 됩니다. 다음에 단기간의 운영을 위하여 2천만 원을 차입하였다. 그럼 현금이 2천만 원이 되고 그럼 여기 뭐냐 당좌차월
우리가 일자 잘 아는 콜론이란 말을 갖다 쓰죠. 이걸 넣었다 부채 증가가 되는 거죠. 연금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 연간보험료 120만을 승납했다. 승납했으면 현금은 나갔고 승금은 나갔고 미리 납부했으니까 승급 뭐가 되죠? 승급 보험료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되죠. 승급 보험료 자산의 증가로 바로 승급 보험료가 된다. 붕괴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1번, 2번, 4번, 5번은 다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하여 거래가 붕괴가 가능하지만 계약이나 우리가 잘 아는 계약 아니면 뭐가 되죠? 예약 그 다음에 주문 사람을 고용하는 것 고용 보관 그 다음에 건저당 설정 건저당을 설정한 거는 아직까지 뭐가 됩니까? 돈을 갖다 빌리기 위하여 은행에 건저당을 설정했다 뿐이지 소유권이 이동되는 건 아니다 이거죠. 원금과 이자를 못 갚을 때 어떻습니까? 건물이 바로 경매를 당한다. 이러기 위하여 건저당을 설정하는 거지 건저당 자체는 거래가 아니다. 왜? 아직까지 사고가 발생된 게 아니기 때문에 단순한 예약에 불과한 거다. 그래서 계약, 예약, 주문, 고용, 보관, 건저당 설정 또는 약속 이런 것들은 거래가 아니다. 그런 걸 명백히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봤을 때 잘못하면 거래가 아닌 걸로 착각하기 쉬운 게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이런 얘기가 되죠. 도난을 당했다. 도난당은 이거 거래가 분명히 맞습니다. 그 다음에 기부를 했다. 기부했다 그러는 건 이것도 역시 거래가 맞는 거죠. 그래서 도난이나 기부나 뭐 예를 들어 화재가 났다. 이 거래가 맞습니다. 건물이 날아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문제로 85번 쪽은 아마 여러분들 숨을 돌리며 문제를 풀지 않았겠나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86번으로 가죠. 86번 상품을 취급하는 데 있어서 가맹은 단기조사에 있어서 실제재고조사법 여러분들 잘 알지만 장부에 기록하는 걸 계속기록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장부에 기록된 상태대로만 나가는 걸 갖다 계속기록법이라고 얘기하면 여기는 실제 뭐가 되느냐 조사법이라는 말은 실사를 한다는 얘기가 되죠. 연말에 가서 창고의 수량을 갖다 일일이 조사를 한다. 이걸 갖다 우리는 일명 뭐라고 하냐 실사법이라는 말을 갖다 씁니다. 실사법의 반대가 뭐가 되느냐 장부의 기록법 계속기록법이라는 말을 갖다 쓰는데 기록법은 장부를 근거로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장부 근거한다면 실제 재고조사법은 실제 창고에 가서 얼마나 많으냐 하는 걸 조사하는 걸 실사법이라 그러고 장부에 계속해서 기록하는 걸 계속기록법이란 두 가지 기법에 의하여 처리한다 하는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가중평균법. 가중평균법은 바로 하나의 뭐가 됩니까? 수량에 근거하여 가치에 근거를 둔다. 그래서 우리가 가중평균법은 특히 정관리 쪽에 가면 뭐가 되느냐? 가중평균 이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가중치를 둬서 예를 들어서 사채를 뭐 70% 빌렸다 그러면 사채에 70% 비중을 둔다는 얘기가 되겠죠. 일반 단기 차익금을 30% 빌린다면 그와 같이 하나하나를 따져서 여기도 아주 중요한 게 뭐가 되느냐? 100원짜리 1100만큼 구입했다. 이거 곱해야 됩니다. 그럼 나중 100원도 나눠야 되겠죠. 100개로 나눠야 되죠. 요거 해야 되느냐? 매입 역시 120개를 해가 12만원씩 하는 거 요거 왜 해야 됩니다. 그러나 판매가 이거는 뭐가 되느냐? 팔았기 때문에 원가와는 매출의 원가와는 관계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140개를 갖다가 얼마? 14만원씩 구입했다. 이거 하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100개에다가 이거 120개에다 요거 그 다음에 요거 140개에다 요거 요 세 가지를 갖다 하되 100개, 120개, 140개 수량으로 나누면 평균 단가가 나온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평균 단가가 나오면 160을 갖다 판 거에 대하여 평균 단가로 곱하면 가중을 했다 이거죠. 바로 반영을 한 채 원가를 구했다 이거죠. 그럼 여러분하고 같이 요 풀이 과정을 갖다 선생님이 물론 말은 했지만 푸는 걸 자세히 우리가 본다 그러면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실사법에 의하여 가중평균하여 평균치를 구하자. 앞에 표를 생성하시기 바랍니다. 자, 100개를 갖다가 10 하나당 단가 11,000원씩 120개를 어디에 되느냐? 12,000원으로 140개를 갖다가 어디에 되느냐? 14,000원으로 구입한 세 가지 판 거는 관계없습니다. 판 건 판매원까지 매입한 것의 세 가지를 쫙 합니다. 그래서 100개, 다음이 120개, 다음이 140개로 나눠라. 나누니까 어디에 되느냐? 총 바로 개수와 단가, 개수와 단가, 개수와 단가인데 거기 개수를 갖다가 나누면 하나당 우리가 12,500원이 단가더라. 그럼 자기가 팔기를 얼마 팔았죠? 그렇죠. 앞쪽에 판 걸 갖다 살짝 본다면 판 거는 160개를 팔았기 때문에 각각의 단가를 갖다가 가중평균해서 우리가 봤을 때 어디에 되느냐? 바로 160개 곱하기
12,500원이다. 그럼 얼마냐? 200만 원이 매출 원가더라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정답은 200만 원이 정답이다 하는 이야기로 여러분이 답을 갖다가 달아주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7번에 보면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 부채, 자본의 구성을 갖다 보고서 여러분 잘 알지만 뭐가 되느냐 그러면 하나의 일정 시점에 재무보고서를 묻고 있습니다. 재무보고서는 여러 가지가 있죠. BS, IS,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그 다음에 주석 뭐 이런 거 있는데 이 주석이 바로 잉여금 처분계산서 소개, 주석 소개, 잉여금을 갖다가 냈을 때 어떻게 잘랐느냐, 이익을 어떻게 처분했지 하는 표를 나타낸다는 얘기가 되겠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자산이 어떻게 되고 자본이 부채가 어떻게 되고 자본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나하나 나타내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잘 알지만 우리가 바로 BS라고 얘기를 했죠. BS, 밸런스 시트다. 그리고 재무상태표라고 얘기를 했죠. 여기는 바로 기업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경제력이 어느 정도 되죠. 자산이라고 해서 바로 이 고향이 어디죠? 타인에게 빌려온 거, 자기가 낸 거, 이렇게 우리가 구분한다 그랬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경제력이 100이다, 100억이다. 그러면 만약에 30억이 만약에 부채라면 70억이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자본이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내용은 회사가 현재 가지고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어느 정도죠? 자변 쪽에 100억이란 말이야. 100억이 자산이죠. 그러면 이 자산의 원천이 어디냐? 원천이 어디냐? 이건 바로 기업의 능력을 갖다 얘기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거는 투자 능력을 특히 얘기합니다. 투자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되죠? 자산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이 원천은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자금의 원천. 어디로부터 왔느냐? 30억은 남에게 빌려왔고 70억은 자기가 냈다는 이야기가 되니까 바로 이건 뭐가 되느냐? 그럼 원천을 갖다 내는 자본의 원천. 자본이 어디로 왔지? 자본이 원천이 어디 되죠? 이건 바로 투자를 얘기하면 이건 바로 어디로부터 자본이 왔습니까? 하는 본래의 원천을 나타낸다는 얘기가 돼가 균형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밸런스 시트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만 차변 쪽은 바로 현재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어디에 투자를 할 것인가. 여기는 자본의 원천이 어디냐. 이건 투자를 얘기하고 여기는 중요한 자본을 얘기하는데 자본 비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캐피탈 코스트다 그런 말을 쓰죠. 자본의 비용은 가능하면 낮춰라. 투자의 이익은 높여라. 투자 이익은 높여라.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가 되냐? 이 BS는 바로 우리가 재무관리를 갖다 배우는 가장 원동력이 이 BS라는 얘기를 제가 본 수업할 때 자세히 설명했던 바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면 되죠. 그리고 여기는 재무상태표를 나타내네. 일명 영어로 말하면 BS를 나타낸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죠. BS와 반대적 개념이 뭐가 되냐? 우리가 IS 이익을 얼마 내느냐 하는 얘기가 되고, 여기 현금 흐름은 현금이 어떻게 흘러와서 어떻게 빠져나가느냐 해서 우리가 잘 알지만 원천별로 예를 들어 재무적이냐 영업적이냐 그 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 뭐 세 가지 영역을 갖다 자본 재무적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죠. 바로 손익을 갖다 나타내는 영업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 투자 세 가지라 그랬죠. 이 세 가지 영역에 의하여 현금이 어떻게 들어오고 나가느냐를 얘기하고 자본 변동표는 자본이 있어서 기초자본이 얼마며 중간에 얼마만큼 배당을 냈고 또 어떤 과정이 어떻게 그래서 이 자본에 대한 변동을 나타내는 거 그리고 이익이 났을 때 우리가 이익을 어떻게 표시하느냐 하는 주석에 속하는 잉여금 처분서인데 이 재무상태표를 나타내는 이야기 바로 재무관리에 우리가 차변 쪽은 뭐가 되죠? 투자의 영역을 얘기하고 바로 어떻게 하면 인베스트에서 이익을 높이느냐 이게 중요하고 여기는 뭐가 되죠? 캐피탈 코스트 자본을 어떻게 쉽게 작은 돈을 들여서 자본을 많이 끌고 오느냐 하는 이야기를 나타내는 표가 BS다 하는데 87번의 이야기는 바로 그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88번에 가죠. 88번은 당장 뭐가 됩니까? 바로 BS를 가지고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고 있네요. 자, 가만히 보죠. 이 회사는 바로 BS를 나타내죠. BS에서 첫 번째 뭐가 되느냐? 바로 자산의 합계가 250이다. 250억이다. 이건 바로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경제력이 250억 자산이다 이거죠. 바로 남에게 빌려온 게 얼마냐 봤더니 100억을 갖다가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럼 100억을
우리가 봤을 때 부채로 빌려왔다. 그럼 순수하게 자본을 얼마 투하를 했느냐? 150을 투하를 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자산 250에서 바로 부채인 바로 여러분들 100억을 빼니까 자본은 150이다. 이렇게 된데 여기에서 이제 변화가 있습니다. 이 회사의 순이익이 80억이었다. 그럼 150억이 되었는데 150억은 기초자본 얼마인자? 처음 시작할 때 자본을 납입자본이라 그러죠. 이거는 기말의 자본이란 말이야. 그래 기말의 자본이 150이 되었는데 기초는 얼마 가지고 시작했겠느냐 이런 얘기가 되죠. 기초에다가 뭐를 우리가 봤을 때 순이익이 80억 났으니까 순이익 80억은 더하고 그 다음에 배당을 줬다. 배당은 주면 돈이 빠져나갔으니까 빼라. 그 결과로 150억이 남았다는 얘기가 되죠. 그럼 X는 얼마냐 하고 우리가 물었으니까 충분히 이게 우리가 봤을 때 80억은 뭐가 되죠? 순이익이고 20억은 배당이니까 60억이 있으니까 바로 기초에 시작한 돈은 90억을 가지고 시작했겠네. 90억을 가지고 시작해서 80억은 더해주고 그 다음에 20억을 빼니까 현재 150억을 형성하고 있구나 하는 이야기로 답을 갖다 찾아주면 되는 바로 90억이 기초에 시작. 왜? 여기서 80억을 빼라 말이야. 그럼 여기서 20억은 더해줘라 이거죠. 그럼 80억을 빼면 70인데 20억은 배당을 주고 더 남았으니까 실제로는 90억 가지고 시작했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로 답변을 달아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일단 회계의 8문제, 회계 쪽의 8문제를 우리가 쭉 풀며 출제에 대한 경향 분석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뭐 다른 교수님들은 한 2강 정도로 여러분에게 답을 갖다 달지만 저는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가며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는 쪽으로 하고 특히 회계와 재무 쪽 난해한 문제들을 또 전공하면 다행인데 비전공 학생 분들은 끝까지 화이팅하면 좀 꼼꼼히 한다면 오히려 경영이 7, 80점 가능성은 높습니다. 근데 안 하면 30점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귀찮지만 좀 제대로 된 책, 어느 정도 굵은 책, 회계와 재무가 다 나와 있는 책, 완벽한 책 이런 것들을 갖다 구해서 시작해야 되고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드리며 2교시, 3교시까지 느리면서라도 꼼꼼히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